한국건설업계 서열 3위 3천억 원대 자산가 정태수. 새벽 5시 조깅 중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에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던 그 여자의 옆모습이 너무 낯익었어요.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 윤예진이었습니다. 한때 미대 수석 졸업생이었던 유망한 화가였던 그녀. 하지만 지금 혜진의 손은 화상 자국으로 뒤틀려 있었고 얼굴 반쪽엔 깊은 흉터가 패여 있었어요. 태수가 다가가자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죠.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요.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혜진의 다음 말이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 줄은 몰랐죠. 민수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가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눌러주신 구독, 좋아요가 오늘 이야기에 불을 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정태수입니다. 올해 63살이고 정우건설 회장이죠. 국내 건설사 서열 3위, 자산 3천억 원. 하지만 전 아침마다 불면증 약을 먹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꾸거든요. 불타는 집,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떠나는 뒷모습이 계속 반복됐어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29살이었을 때죠. 당시 저는 건설 현장 막노동꾼이었어요. 대학도 못 나왔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혜진을 만났어요. 그녀는 26살이었고 서울대 미대 3학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카페에서였어요. 혜진이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햇살이 그녀의 긴 머리를 비추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죠. 그림 정말 멋지다고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림 좋아하냐고 물었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당신이 그리는 걸 보니까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제 심장이 뛰었죠. 우리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부모님은 당연히 격렬히 반대하셨습니다. 명문대 딸이 대학도 못 나온 막노동꾼과 사귄다는 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죠. 혜진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 남자가 너한테 뭘 줄 수 있겠냐고. 평생 고생만 하다 늙을 거라고요. 하지만 혜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자기는 저를 믿는다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혜진은 부모님과 의절하고 저와 결혼했어요. 그해 2월이었습니다. 신혼집은 구로동 반지하 원룸이었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었지만 우린 행복했어요. 혜진은 학교를 계속 다녔고 저는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들이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혜진의 미소를 보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매일 밤 제가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뒀다가 제 얼굴을 닦아줬죠. 오늘 교수님이 자기 작품을 칭찬했다고, 졸업 전시회 때 좋은 자리에 걸어주신다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연하다고.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재능 있는데. 혜진은 제가 밤낮으로 일하는 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당신 꿈 응원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혜진이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웠죠.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저희 형편은 너무 빠듯했거든요. 혜진은 학교를 휴학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당신 이번 학기만 마치면 졸업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습니다. 식사는 1,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때웠죠. 혜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숨기려고 했지만 그녀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해 겨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작은 생명이었어요. 제 품에 안긴 민수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가난하게 키우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돈은 물 새듯 나갔습니다.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고 결국 사채에도 손을 댔어요. 집주인이 찾아와 통보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도 못 내면 정말 나가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혜진도 아이를 돌보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새벽에 나가면 혜진이 낮에 일하고 밤엔 아이 때문에 둘 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민수가 돌이 지났을 무렵 기회가 왔어요. 현장 선배가 귀띔해 줬습니다. 제가 일 잘하는 걸 현장 소장님이 눈여겨보셨다고, 지방 대형 현장 관리자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최소 5년은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고 서울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올라온다는 거였어요. 5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월급도 지금의 3배였죠. 그날 밤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지방 현장으로 발령받을 것 같다고, 관리자로 올라간다고요. 혜진의 손이 멈췄어요. 민수를 재우다 말고 저를 봤죠. 얼마나 가야 하냐고 물었고 저는 5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이냐고 되물었죠. 저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월급이 지금보다 3배라고, 빚도 갚을 수 있고 민수 키우는데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민수를 내려다보다가 알겠다고 말했어요. 다녀오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혜진을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슬쩍 피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껴지는 거리감이었어요. 얼마 뒤 저는 경남 창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컨테이너 숙소에서 자며 일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혜진과 통화했죠. 민수 잘 지내냐고 물으면 혜진은 네, 잘 먹고 잘 잔다고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면 저도요.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감정이 빠진 그냥 업무 보고 같은 목소리였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인정받았어요. 과장으로 진급했고 다시 차장이 됐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어요. 하지만 가족과는 점점 멀어졌죠.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지만 민수는 저를 낯설어 했습니다. 3살이 된 민수가 제 뒤로 숨으며 물었어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냐고요. 제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아빠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아니라고, 내 아빠는 사진 속에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혜진이 민수를 안아달랬어요. 민수야, 아빠가 돈 벌러 가신 거라고. 우리 민수 밥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싫다고, 아빠 싫다고 소리쳤죠. 그날 저는 집에서 자지 못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3년이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해외 사업부로 가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싱가포르 프로젝트였고
성공하면 임원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야 하냐고 물으니 최소 3년이라고 했어요. 또 3년이었죠. 이미 3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또 3년을 가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임원이 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될 수 있었거든요. 서울에 올라가 혜진에게 말했어요. 싱가포르로 가게 됐다고. 임원 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혜진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또냐고요. 저는 이것만 끝내면 정말 끝이라고. 그때부턴 서울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죠.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언제 아빠를 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매번 그랬다고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라고 했지만 혜진은 그냥 좋다고 가라고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녀의 등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저를 믿고 따라왔던 그 여자의 등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 있었죠. 얼마 뒤 저는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요. 3년 계획이었지만 2년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임원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혜진아, 나 왔다고 소리쳤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기가 키우겠고 양육비는 필요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다음날 혜진 친구를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어디 있냐고 집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싫다고 했어요.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고 애원했지만 혜진은 할 얘기 없다고,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 테니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만 말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나 돌아왔다고, 이제 서울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혜진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냐고, 민수는 벌써 7살이라고, 7년 중에 제가 옆에 있었던 날이 몇이나 되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말했습니다. 당신한텐 돈이 우리보다 중요했다고,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 만족하라고,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제발이라고 말하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혜진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몇 달 뒤 우리는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민수의 양육권은 혜진이 가졌고 저는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혜진이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요. 제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가끔 만날 수 있냐고 물으니 글쎄, 민수가 원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돌아섰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저는 계속 승진했어요. 이사, 상무, 전무를 거쳐 사장이 됐습니다. 회사를 인수해서 정우건설을 설립했고 중견기업으로 키웠어요. 자산은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양육비는 매달 빠짐없이 보냈지만 민수는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어떻게 지내냐고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죠. 저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소중한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자 사시는 것도 그렇고
재혼하실 생각은 없냐고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재혼 같은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느껴지는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지만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한 여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윤예진이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층에 살던 윤예진 씨가 1층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5살 여자아이를 구출했지만 자신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였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했지만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혜진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정부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거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혜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알아봤어요. 일주일 만에 위치를 찾았죠. 관악구의 한 쪽방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혜진은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새벽 5시 저는 조깅복을 입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앞에 서 있었죠.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손수레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남루한 작업복,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왼쪽 얼굴 전체가 케로이드 흉터로 덮여 있었고 양손도 화상 자국으로 뒤틀려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는 것 같았죠. 페트병을 주우며 손수레에 담았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혜진 씨라고 불렀습니다. 혜진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이 저를 봤죠.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나라고 태수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변했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물었어요. 화재 사고 기사 봤다고 왜 연락 안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혜진은 당신이랑 상관없다고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나한테 말했어야 한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비웃었어요. 도와주냐고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도와준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필요 없다고 자기는 이대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혜진이 손수레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손에 느껴졌어요. 혜진이 놔달라고 했지만 저는 제발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만족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으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되묻냐고 했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민수를 혼자 키웠다고 낮엔 일하고 밤엔 애 돌보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러다 화재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당신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뭘 했냐고 물으니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양육비를 제대로 보냈으면 그런 빌라에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았으면 화재도 안 났고 자기는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외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민수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되물었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신 핏줄이 아니라고. 당신이 싱가포르 가기 전에 자기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그 사람 아이가 민수라고 말했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냐고 물으니 혜진은 거짓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당신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일이 우리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그래서 외로움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책임 안 졌다고. 임신 사실 알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 안 했다고. 어차피 당신 아들로 키울 생각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0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웠다는 거냐고 물으니 혜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끌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20년 동안 양육비를 보낸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고? 분노가 치솟았어요. 혜진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요. 이를 선택했잖아요. 혜진이 외로웠던 것도,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결국 제 잘못이었던 거죠. 일주일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사람을 고용해서 민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였어요. 작년 가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28살의 나이예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든 아니든 20년 동안 양육비를 보낸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민수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어느 공동묘지였어요. 작은 봉분 앞에 사진이 있었죠. 28살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민수야 라고 불렀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이었어요. 그녀도 민수 묘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죠. 왜 여기 왔냐고 물었고 저는 민수한테 사과하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냐고 했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신을 원망했다고, 평생 한 번도 못 본 아빠라고, 왜 양육비만 보내고 얼굴은 안 보여주냐고 했다고요. 그랬냐고 물으니 그래도 마지막엔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혜진이 민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정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라고 대답하니 혜진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뭐가 거짓말이냐고 물으니 민수가 당신 아들 아니라는 거라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혜진을 봤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당신 아들이라고 100%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으니 혜진은 당신이 미워서라고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원망을 풀고 싶었다고,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당신이 민수 묘 앞에서 우는 거 보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린 남남이라고, 더 이상 얽히지 말자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돌아서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 씨, 나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됐다고 혜진이 거절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화상 치료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소리쳤어요. 필요 없다고, 당신 동정 필요 없다고, 그냥 제 인생 살 거라고, 이대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이라고 말하려는데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라고 시작했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많이 받았다고, 화재 사고 직후에 익명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기본 치료는 받을 수 있었다고요. 5천만 원이라고 되물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감사했다고, 그 돈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라고 혜진이 말했어요.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년에 화재 사고 피해자 윤혜진 씨한테 우리 회사에서 후원금 보낸 적 있냐고 물었어요. 실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회장님 명의로 5천만 원 보냈었다고. 기억 안 나냐고 물었습니다. 아, 맞다.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었냐고 물었고 저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기사 보고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아이러니하다고, 20년 동안 외면하다가 기사 하나 보고 돈을 보내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지만 혜진은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라고, 지겹다고 말했어요. 혜진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혜진 씨,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걸음을 멈췄어요.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고, 저는 다시 결혼하자고, 내가 책임질게, 제대로 치료도 받게 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대답했어요. 진심이냐고, 20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고요. 자기는 이미 당신에 대한 감정이 다 죽었다고, 사랑도 미움도 없다고, 그냥 남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혜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설령 자기가 다시 결혼한다 해도 당신은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혜진이 대답했어요. 왜냐고 하냐고, 당신은 저를 버렸다고, 민수를 버렸다고, 이를 선택했다고, 그런 사람이랑 또 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선택의 문제였다고, 당신은 우리보다 성공을 선택한 거라고, 인정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라고, 다신 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이었어요. 한때 제 전부였던 여자가 저렇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3천억 원짜리 펜트하우스. 하지만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이 원하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요. 다음 날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화상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자본금은 500억 원이라고 말했죠. 이사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냐고요? 저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화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놀랐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한 달 뒤 정화상재단이 설립됐습니다. 화상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어요. 저는 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혜진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재단 직원이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설득으로 결국 받아들였죠. 혜진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흉터가 많이 나아졌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엔 지장 없을 정도였죠. 저는 몰래 병원을 찾아가 혜진을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요. 그녀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요. 혜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재단의 도움으로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화상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고통, 재생, 희망을 담은 작품들이었어요. 재단에서 전시회를 열어줬고 큰 반향을 일으켰죠. 신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화상 생존자가 그린 희망의 메시지. 혜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전시회에 갔어요. 물론 멀리서만 봤습니다. 혜진이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은 화재 직후의 제 모습이라고, 절망 속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 그림을 보라고, 이건 1년 후라고, 저는 다시 일어섰다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도와주셨냐고요. 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는 분이라고, 하지만 감사하다고.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 회장님이냐고 물었고, 저는 혜진 씨냐고 되물었습니다. 재단 당신이 만든 거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으니 알아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화상재단, 정우건설, 당신 회사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속죄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죄냐고 되물었고 저는 응 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한 짓들을 후회한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천만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린 여전히 돌아갈 수 없다고, 아냐고 물었습니다. 알아 라고 대답했죠. 그럼 됐다고,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자고 혜진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라고 부르려는데 안녕히 계시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3천억 원의 재산, 성공한 회사,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있었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올해 10월입니다. 제 나이 63살이에요. 매년 민수기일에 묘지에 갑니다. 그곳에서 혜진을 만나죠.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함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가끔 혜진의 전시회에 갑니다. 멀리서 지켜봐요. 그녀는 이제 유명 화가가 됐습니다. 화상 생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재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화상 피해자를 도왔어요. 그게 제 유일한 위안입니다. 어제 새벽 또 조깅을 하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갔습니다. 2년 전 혜진을 만났던 그곳이에요. 이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싱가포르를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할까? 아니면 또 일을 선택할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당시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운 삶이에요. 돈은 많지만 사랑은 없는 인생이죠. 혜진은 이제 행복해 보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설령 저랑 함께하지 않아도 그녀가 웃을 수 있다면 됐습니다. 오늘 밤도 저는 이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잠들 겁니다. 불면증 약을 먹고요. 그리고 또 악몽을 꿀 거예요. 불타는 집,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떠나는 제 뒷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성공했지만 텅 빈 인생이에요. 후회하냐고요? 매일, 매 순간 후회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재단에 출근합니다. 화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도울 수 있잖아요. 혜진은 제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자고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건 그녀의 미소예요.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햇살 아래서 그림 그리던 모습, 반지하 원룸에서 저를 기다리던 모습, 민수를 안고 웃던 모습, 그 기억들이 저를 버티게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한때 우리는 사랑했었고 행복했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조깅을 나갈 겁니다.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가면서 2년 전 그날을 떠올릴 거예요. 혜진을 다시 만난 그날을요. 그리고 생각하겠죠.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어서, 건강해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사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성공과 가족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저는 성공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평생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